2022년 12월 20일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직원은 그날 밤 10시 무렵 자기 주유소 바로 맞은편에서 쾅! 차가 부딪히는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유소 건너편의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흰색 SUV 차량과 직진하던 택시가 부딪힌 건데요. 보통 이렇게 사고가 나면 각각 보험회사를 부르고 하는데 이때 이 두 운전자는 각각 차를 둘러보면서 약 15분 정도 대화를 나누더니 보험사에 신고 접수 전혀 하지 않고요. 각각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택시 기사분은 사망한 채 발견되셨어요. 사고가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택시기사. 확인 결과 보통 우회전하던 차량과 직진 차량이 있으면 이땐 직진 차량이 먼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꽝 부딪혔죠. 우회전하던 30대 SUV 차주는 차에서 내려 차를 살펴본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험사에 연락하고 하면 서로 지금 바쁘고 그런데 정신만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합의금, 현금으로 얼마 드릴게요. 어떠세요? 60대였던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현금으로 주세요. 그래서 서로 보험사에 접수를 안 했던 거예요. 현금으로 달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SUV 차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여기엔 돈이 없는데 합의금 줄 테니까 택시 타시고 제 뒤로 따라오세요. 그렇게 합의금을 주겠다면서 택시기사를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한 뒤에 무참히 죽인 겁니다. 누가? SUV 차주 운전자가 요새 떠들썩한 살인마 이기영이. 이기영은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까지 택시기사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엘리베이터에 찍힌 택시기사의 모습이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 돼버렸어요. 택시기사와 둘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고 약 25분 후 그 집을 나온 사람은 이기영 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자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죽인 거예요. 25분 만에 죽이고 나왔으니까. 이기영은요, 아무 죄 없는 택시기사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인 후에 그 피해자의 시신을 자기 옷장 안에 숨겨놨습니다. 그리곤 집을 나와 바로 피해자 택시기사의 택시를 타고 1km 정도 떨어진 인근 공터에 택시를 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치밀하게 블랙박스를 제거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어요. 나름 치밀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자신의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우연히 집 옷장 문을 딱 열었다가 웬 시신이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바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기영 잡힌 거예요.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잡힌 이기영은요, 순간 욱해서 우발적으로 죽이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발적이었다는 사람이 바로 택시를 인근에 숨기고 버리고 블랙박스까지 제거하나? 우발적이라는 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수사를 하는데 이게 좀 수사를 하면 할수록 이기영 이 남자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말하는 게 앞뒤도 안 맞고 수사하다 보니 이놈과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 최 씨의 행방이 묘연하다네. 자동차 사고가 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꼬드겨 사람을 죽인 놈이에요. 그런데 그놈의 전 여자친구의 행방이 묘연하다. 더러운 느낌이 싹 들죠. 경찰은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집주인이자 동거녀였던 전 여자친구 최 씨도 살해한 뒤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이기영. 그러니까 2명이나 죽였다는 건데,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놈의 이상한 행동들은 더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병원과 레스토랑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김 씨는
우연히 자신의 레스토랑을 찾아온 이기영과 간단히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이때 무려 6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었대요. 그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름이 뭐냐, 나이는 어떻게 되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때 이 사장님 김씨는 45살이셨어요. 그래서 나 45살이다. 대금 몇 살이냐? 그러니 이때 이기영이 나보다 어리시네. 나는 53살, 53살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기영 30대였어요. 무슨 53살이야. 아무리 봐도 한참 어려 보이는데. 그래서 이때 사장님 김씨가 와, 너무 동안인데? 진짜요?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라고 하니, 안 그래도 자기 동안 얼굴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가 53살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화하는 6시간 내내 45세 사장님이 30대 이기영한테 형님 그러셨대요. 이 무슨...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게 대화를 하면서 이기영이 내가 영화사에 투자한 게 있는데 당신네 이 가게에 내가 홍보를 해주겠다면서 가게 협찬 가능하냐면서 당연히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와, 이기영 31살이었습니다. 45살이었던 김씨를 상대로 이기영은 자신의 나이와 직업 모든 걸 속였습니다. 무언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의 진짜 목적은 뭐였던 걸까? 이 사장님 김씨의 말로는요, 너무너무 이기영이 거짓말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이대에는 알 수 없는 용어들까지 섞어가면서 막힘없이 술술술 의심할 그 틈도 전혀 주지 않고 말하는 표정, 제스처, 단어 선택들까지 모두 구체적이고 디테일했다고. 실제로 이기영이 얘기하면서 자기가 무슨 어디 지역에서 오마카세를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코스 요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술술 얘기하니까 이 김씨가 진짠가 싶어서 이기영 앞에서 막 검색을 해봤었대요. 그런데 진짜 다 있어. 내용도 이기영이 말한 내용이랑 다 맞아. 그러니까 더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가 임창정과 굉장히 친하다. 경기도지사 그 누구 아냐. 등등 자신의 넘치는 재력과 화려한 인맥을 자랑했던 이기영. 늘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두 사람. 하지만 갑자기 그와 연락이 딱 끊깁니다. 언제? 2021년 12월 21일 날부터. 그날은 이기영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 김씨가 경찰 연락을 받았고 자신이 이기영에게 속았다는 걸 모두 아셨다고 해요. 도대체 이기영은 왜 이 김씨에게 이런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그냥 심심해서 했을까? 심심해서 이 사업가 김씨에게 매번 전화하고 술 한잔하고 하면서 거짓말을 늘어놨던 걸까? 이 사업가 김씨에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나름 애를 쓰고 공을 들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사업가 김씨는요, 이기영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씨, 내가 저쪽에 별장이 하나 있는데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별장 어디 지역 쪽으로 올래요? 우리 같이 별장에서 놀아요. 이기영이 먼저 사업가 김씨에게 위치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만나자고 어디로 오라고 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김씨가 안 가셨대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이기영. 그는 뭘 노렸던 걸까?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입 터는 게 지금 보통이 아닌 남자예요.
거짓말이 내 몸처럼 배어버린 남자. 이기영의 거짓말은 그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알아줬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친구들한테 자기 엄마 장애가 있다고 하면서 앞이 안 보이신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돈을 그렇게 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물론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다 거짓말. 그 통에 직업 군인으로 근무할 때는 주변 사람들 모두 그의 말을 믿지 않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기영이 자기 군대 동기나 선임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잠깐 살다가 들어왔다고.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좀 아프다고. 도와줄 수 없냐고. 아들? 개뿔. 이기영 아들 없었고요. 게다가 아내와 말레이시아에 갔다는 그 시기에 그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1년 정도 깜빵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구라. 피해자 택시기사 이전에 행방불명 상태였던 이기영의 전 여자친구 최씨. 이 최씨 또한 이기영의 이런 거짓말에 속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씨가 지인들한테 이런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 너무 불쌍하다고. 원래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집안이 워낙 재력가다 보니 집안에서 반대가 심해 교육 쪽에 종사하고 있는 집안의 딸을 짝지어 줬었다고. 그래서 서로 좋아하지 않는데 무슨 재벌들 마냥 정략 결혼을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되게 재력가 집안이다. 내가 전에 결혼한 건 어쩔 수 없이 한 거였다.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헤어진 전적이 있는 상태에서 최 씨를 만났고 그 후에 최 씨 행방불명 됐고 사건 당시는 또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최 씨는 연하였던 이기영을 많이 좋아했던 걸로 보입니다. 늘 남자친구 이기영 자랑을 그렇게 하셨었대요. 내 남자친구 진짜 너무 멋있고 재력 있고 듬직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얼마 안 가 최 씨는 나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 받았잖아 라면서 고가의 반지를 들고 와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을 막 했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와 결혼한다고. 실제 웨딩 촬영까지 다 끝냈다고. 거기다 이기영은 7월 달에 최 씨한테 누나 저 고급 아파트 보여? 저기가 우리가 살 아파트야. 아파트 명의 누나 이름으로 옮겨줄 테니까 우리 저기로 이사가자. 그런데 고급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무슨 일인 건지 그렇게 사이가 좋았다던 최 씨와 이기영 사이에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월부터 증발하듯 최 씨는 사라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실제로 최 씨가 숨진 뒤 이기영은 최 씨의 신용카드를 막 쓰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카드값이 1억여 원이 나온 거예요. 1억이. 그러면서 최 씨의 아파트가 감유당하기까지 합니다. 1억을 썼어. 1억 넘게. 이뿐만이 아닌 기다렸다는 듯이 최 씨와 맞췄던 커플링 반지 2개 약 56만원 받고 바로 팔아버립니다. 미련 없이. 최 씨를 살해한 뒤에 커플링마저 팔아 돈을 챙긴 이기영은 지난 20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명의를 이용해서 4,500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그렇게 손에 쥔 그 돈을 이기영은 도대체 어디에 썼을까? 어디에 썼을까요? 뭐 했을까? 뻔하죠. 술 먹고 노는데 다 썼습니다. 술집 가서 양주를 막 60만원, 70만원 하루에 막 긁어버리고 좀 괜찮다 싶으면 여자들, 남자들 팁 막 주고 원래 나는 되게 부자야. 나 되게 돈 많은 남자야. 티를 팍팍 내고 다녔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허세와 유흥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다 쓴 거예요. 어떤 이에겐 아버지이자 남편을, 또 다른 어떤 이에겐 소중한 딸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깟 돈 때문에. 하지만 정작 자신이 체포되고 나서 이기영은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제발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우리 엄마 아빠는 제발 모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다고 해요. 남의 가족은 몰라, 아프든지 말든지. 그런데 내 가족은 소중한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이기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적이고 극도로 이기적이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 없고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기영은 술만 먹으면 그렇게 과격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폭력성이 확 높아졌다고. 술만 마시면 그렇게 누굴 죽여버리고 싶다고. 아, 누구 하나 지금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늘 이기영 주변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시비를 막 걸어가지고 폭행하고, 음주 단속 중에 경찰의 손을 물어뜯고 도망가기까지 했었다고 하니까. 이기영이 체포됐던 지난 25일 그날도 자신을 재력가라고 속인 이기영은 처음 보는 남성들에게 술을 샀습니다. 그 뒤 괜한 시비를 걸고 싸움을 했던 이기영. 처음 보는 남성들에게 술을 사주면서 그가 건넨 얘기는 다른 얘기도 아닌, 돈을 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가 였습니다. 만약 이기영 그가 검거되지 않았다면 또 무슨 일을 꾸몄을까? 살인을 멈췄을까요? 이런 끝없는 악마의 거짓말을 전 여자친구였던 최 씨는 철석같이 믿었던 걸로 보입니다. 믿는 걸 넘어서서 진심으로 이기영을 사랑했던 걸로 추정이 돼요. 주위 사람들한테 늘 그러셨었대요. 나 그 사람 너무 사랑한다고. 얼른 결혼도 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자신이 믿었던,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에게 죽음을 당한 최 씨의 시신은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천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말했지만 검찰 송치 하루 전 매장을 했다고 진술을 바꾼 이기영. 이기영의 이 말은 진실인 걸까요? 자기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경찰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희열을, 재미를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라, 이것들 봐라. 재밌네? 내 말에 경찰이고 나발이고 다 휘둘리네? 12월, 1월 이 추운 날씨에 경찰들을 일주일 동안 추위 속에서 고생하게 만든 이기영은 경찰들에게 이건 내가 경찰 당신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라고 말했던 이기영. 마치 자기가 뭔가를 베푸는 듯이, 그래 내가 인심 썼다 라는 듯이, 내가 경찰보다 더 위라는 듯이. 숨진 채 발견된 택시기사와는 달리 전 연인 최 씨에 대한 이기영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직접 증거가 되는 시신을 꼭 찾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신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경찰은 이기영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기영 이거 시신 위치를 까먹었거나 이기영이 진술한 시신 유기 시점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8월 초기 때문에 시신을 여기에 묻었는데 비가 엄청 오면서 어디론가 떠내려 가버린 거지. 그래서 잃어버린 건 아닌지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법의 심판이 나온 건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제발 좀 제대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그래서 오늘은 최악의 사이코패스 살인마 이기영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1981년 6월 3일 미국 미네소타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역인 세인트폴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 근처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18살이었던 킴벌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 막 미네소타로 이사온 여자였습니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 그런데 와, 단서가 너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깝깝해하던 이때 사건 발생 48시간이 흘러갈 때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 걸려왔던 실제 통화 녹취를 들려드리겠습니다. Don't talk, just listen. I'm sorry what I did to Compton. I couldn't help it. Don't know why I had to stab her. I am so upset about it. 번역은 자동 번역기를 돌린 거예요. 그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에 컴퓨터니 이 킴벌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튼 이때 이 남자는요, 이 통화 이외에도 왜 그녀가 얼음 송곳에 찔려 죽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여자를 죽여서 미안해요. 라고 말하면서 막 울먹거렸습니다. 여기서 얼음 송곳이요. 얼음 깰 때 사용하는 송곳인데 드라이버처럼 뾰족한 거예요. 얼음 깨라고 만든 걸 사람 죽이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경찰은요, 앞서 들려드린 이 전화, 장난 전화로 그냥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야, 피해자 킴벌리가 얼음 송곳 같은 뾰족한 물체에 찔려 사망했다는 거, 그거 언론에 공개했었냐? 아니요. 그럼 이놈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범인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남자 살인 무기를 알고 있다. 경찰은 바로 전화가 걸려온 곳을 되돌려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추적하고 있던 이때 다시 경찰서로 익명의 전화가 또 걸려옵니다. 아까 전화한 그 남자였어요. 실제 당시 통화를 또 들려드릴게요. I keep getting drunk every night. I can't believe I think it's a big dream. I can't think of being locked up. If I get locked up, I'll kill myself. I'd rather kill myself than get locked up. I'll try not to kill anybody else. I keep getting drunk every night. 이때 이 남자는요, 제발 말하지 말고 들어줘. 그 여자를 죽여서 미안해. 그녀를 구할 수 없었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자기가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경찰서로 전화한 거야? 자수한 건가? 쉽죠? 경찰 역시 이 전화를 걸어온 남자가 살인범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살인 자백도 했으니 금방 잡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혀 무슨 경찰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자백은 하면서 자수는 안 하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온 곳은 모두 공중전화. 현장과 전화 모두 크게 단서가 잡히지 않아 이 사건의 수사는 난항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상한 전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5개월 전인 1981년 1월 1일 오전 3시경 경찰서로 또 비슷한 전화가 걸려왔던 거예요. 경찰 차량 구급차를 지금 얼른 여기 제조 공장으로 보내주세요. 울부짖는 한 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벌거벗은 채 사망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20살이었던 대학생 카렌이었어요. 그녀는요, 머리와 진짜 목을 정말 심하게 두들겨 맞은 듯, 진짜 심하게 맞은 듯 뇌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뇌가 밖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살았습니다. 와, 정말 다행이죠. 이때 경찰은요, 피해자가 살았으니까 범인 잡을 수 있겠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 뇌가 보일 정도로 맞았어요. 기억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을 때
경찰은 생각하게 됩니다. 카렌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게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잖아요. 울면서 막 얼른 구조차 보내달라고. 울부짖던 이 남자. 처음에 경찰은요, 지나가던 한 행인이 우연히 카렌을 발견해가지고 놀래서 전화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앞서 말씀드렸던 5개월 후에 벌어진 킴벌리 사건. 아니, 킴벌리 사건에서 전화를 걸어왔던 범인의 목소리가 카렌 사건 최초 신고했던 남자와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카렌 사건에서 전화 걸어온 사람이랑 킴벌리 전화 걸어온 사람이랑 목소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경찰이 이때 카렌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5개월 만에 알게 된 거예요. 전화한 두 남자가 동일 인물이고 동일 인물인 이 남자가 두 명을 죽이려고 시도했고 죽였구나. 이거 연쇄살인이구나. 사람을 죽인 후에 스스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잘못했다며 다신 안 죽이겠다며 울고 자기가 죽이려고 때려놓고 스스로 경찰서에 전화해 119차를 불러달라고 울부짖고.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걸까요? 막상 경찰이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이상한 이놈의 전화는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카렌 그리고 킴벌리 사건 이후에 1년 정도 지났을 때 1982년 8월 6일 미네소타의 미시시피 강가에서 신문 배달원이었던 당시 40세 바바라 시몬스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당시 그녀의 몸은요, 심하게 구타당하고 온몸이 뾰족한 무언가에 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 사건이 있고 이틀 뒤에 경찰서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죽였어. 미안해. 그녀를 내가 40번이나 찔렀어. 난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 난 절대 천국은 못 갈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자의 울음소리. 경찰은 이 전화가 걸려오자마자 바로 알았습니다. 아, 이 새끼 킴벌리 그리고 카렌을 죽인 그놈이네. 이번에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제가 이때까지 경찰서로 걸려온 수상한 이 남자의 수상한 그 전화들을 싹 모아서 한 번에 다 들려드릴게요. Fire emergency. Please don't talk this lesson. I'm sorry I killed that girl. I stabbed her 40 times. Kimberly Compton was the first one. Oh, my safe. I don't know what's the matter with me. I'm sick. I'm going to kill myself, I think. Where are you? I'm just going to... If somebody dies with a hook shit on, it's me. I killed both of you. I'm sorry. I'll never make it to heaven. Calm down. Calm. Expert at Oh, you find me? I just stabbed somebody with a knife stick. I can't stop myself. I keep killing somebody. Yes, please. This is an emergency. Please send a squad to Pierce Butler Road, Molenberg Manufacturing Company, machine shop. Please, there's an ambulance too. There's a girl hurt there. Can you tell me what happened to her? Just hurry. She's laying on the ground in the back by the railroad tracks, by the edge here. Hurry. What's the address? I don't know. Who are you? 지금 들으신 사운드 모두 자기가 피해자 여자들을 때리고 찔러 다 죽여놓고 경찰서로 전화해서 한 말들과 감정이에요. 엄청 울부짖고 있죠. 아니,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다시 전화해가지고 막 죄송하다면서 우는 건 또 뭐야? 경찰은 마지막 피해자 바바라의 남자친구로부터 그녀가 살해된 날 밤 그녀가 헥사곤이라는 바에 있었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백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라는 목격 진술을 듣게 돼요. 이에 경찰은요, 피해자가 엄청 잔인하게 맞은 흔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범이면 이렇게까지 못한다. 폭행 혐의로 검거된 이력이 있는 범죄자들, 그리고 바 목격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 8명을 추립니다. 8명. 그리고 그 용의자 8명의 초상화를 그때 바바라와 이야기하고 있던 백인, 이 남자 맞습니까? 라면서 바 직원들한테 보여주는데, 와, 바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같이 네, 이 남자였어요. 한 남자를 딱 찝네. 그 남자는 폴 마이크 스테파니. 와, 조사했더니 이 스테파니 폭행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고, 와, 정신병까지 있네. 거기다 조사해보니까 독실한 가톨릭 신자에 최초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카렌, 이때 범인이 피해자 죽이고 경찰서로 전화해가지고 제조 공장으로 119 구급차를 얼른 보내달라고 그랬었잖아요. 딱 이때 스테파니 이 해당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네? 딱딱 맞죠? 경찰은 감시단을 꾸려 그와 그가 사는 주택 단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바라의 시신이 발견되고 몇 주 안 지나서 1982년 8월 21일 스테파니가 매춘부 데니스 윌리엄스를 꼬셔가지고 자기 집으로 같이 들어가네.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몇 시간 뒤 둘이 같이 집을 나옵니다. 그리곤 데려다 주려고 하는 듯 데니스 윌리엄스를 자기 차에 태우고 같이 출발해요. 이때 데니스 여성은요,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하니 내심 매너가 있는 남자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너가 좀 있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길이 더 빨라요. 이 길이 지름길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꾸 사람 없는 인적이 드문 길로 가. 날도 어두운데 점점 사람도 없고 민가도 없고 좀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불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인적 없는 거리에 차를 세우더니 다짜고짜 이 스테파니 이놈이 드라이버를 꺼내가지고 바로 그냥 옆에 있는 데니스를 그냥 갖다 찌른 거예요. 엄청난 통증에 그녀는 기절할 뻔했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딱 들고 그냥 냅다 스테파니 머리를 향해 갖다 내리쳐버립니다. 차 안에 있던 유리 음료수 병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버 같은 걸로 배를 찔린 상태였어요. 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데니스의 공격을 받은 스테파니 바로 뒤따라 와가지고 이 데니스 그녀의 배를 12번이나 막 난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아픕니까? 데니스 소리 꽥 질렀어요. 그리고 이때 정말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이 소리 들은 거예요. 악소리에 놀래서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여자가 막 남자한테 공격을 받고 있어. 놀래가지고 이 행인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몇 분 만에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미 스테파니는 도망간 상황. 그런데 이때 상황이 예기치 않게 급 반전이 됩니다. 경찰서로 얼마 안 가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거예요. 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제가 맞아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얼른 좀 도와주세요. 전화를 건 사람은 스테파니였습니다. 아니, 아까 데니스가 휘두른 유리병에 머리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크게 다친 거예요. 자기도 막 죽겠어. 남은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놓고 자기가 죽겠다 싶으니까 살고 싶어서 전화한 거예요. 자기 병원 가야 된다고. 얼른 자기 병원 데리고 가달라고. 그러면서 잡힌 겁니다. 가지가지 하고 있죠. 다행히도 마지막 피해자 데니스 살았어요. 이놈은 곧바로 치료 후에 체포됐고 재판이 진행됐는데 재판의 쟁점은요. 경찰에 신고했던 사람이 카렌부터 킴벌리, 바바라, 데니스 모두 경찰에 울면서 생쇼한 사람이 스테파니 본인이 맞냐 아니냐 이거였어요. 증언자로 스테파니의 가족을 불러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스테파니 목소리 맞다. 그러면서 스테파니는 데니스 살해 미수 혐의로 18년, 그리고 바바라 살해 혐의로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여기서 이상하죠? 그럼 앞서 카렌이랑 킴벌리는? 이 두 여자도 이놈이 죽인 건데 왜 이 두 사건은 죗값을 안 받았을까? 왜냐면 다른 살인 미수 및 살인 사건은 증거 부족, 스테파니가 죽였다는 증거 부족으로 살인에 대한 기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전화는 그 두 사건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기소할 만큼 그때 이 전화가 강력한 증거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카렌과 킴벌리 두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린 거야? 아니요. 정말 다행히도 10년 정도 지났을 때 1997년 갑자기 뭔 바람이 불었는지 자백을 합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죄 자백할게요. 대신 그 자백의 대가로 저희 어머니의 묘비 사진을 원합니다. 딜을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건까지 모두 자기가 저지른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사실 카렌과 킴벌리 사건 이외에 경찰이 생각지도 못했던 살인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숨겨졌던 또 다른 피해자는 캐슬린. 여기서 또 좀 궁금한 게 생겨요. 살인 재판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감옥에서 잘 살다가 왜 갑자기 이런 자백을 한 걸까요? 자기 말에 의하면 죽이고 나서 경찰에 신고했던 건 하나의 그 양심이랄까? 자백 같은 거였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늘 가슴속에 그 자백, 용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감정이 있었다고. 자기 죄를 자백하지 못해 교회에서 자주 울었다면서 용서를 빌고 싶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는요, 이놈이 자신의 죄를 경찰에 자백함으로써 죄책감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약간 나 사람은 죽였지만 자백했잖아. 그러니까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니 그러면 체포 당시에 다 자백을 하든가. 체포 당시에는 카렌, 킴벌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숨겨져 있던 피해자까지 입을 싹 닫고 있다가 왜 10년 만에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야? 왜? 스테파니가 10년 만에 자백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복역 중에 찾아온 병 때문이었습니다. 말기 피부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저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죄를 고백하고 깨끗이 씻길 원합니다. 고백의 대가로 어머니의 묘비 사진을 원합니다. 3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2명의 여성을 폭행한 울먹이는 목소리의 살인마.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잔인한 사건을 저지른 이유는 뭘까요? 매번 저지르고 나서 후회하는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전화를 해놓고 또 죽였어요. 왜? 경찰 조사를 하면서 스테파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머리에서 누군가 사람 죽일 시간이라고 저 여자를 죽이라고 시켰다. 나는 그 말을 거역할 수가, 저항할 수가 없었다. 살인할 때마다 교회로 가서 맨 뒷자리에서 울었다. 결론은 이 자백을 하고 몇 개월 후에 1998년 피부암으로 감옥에서 죽었다고 해요. 그때 그의 나이 53세였습니다. 좀 특이한 살인마죠. 죽이지를 말든가. 다 죽이고 나서 미안하다고, 내가 죽였다고, 다시는 안 죽이겠다고, 그리고 또 죽이고. 뭐 하는 거야? 사람 생명 가지고. 아무래도 좀 정신병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살인을 저지른 후에 스스로 경찰서로 전화해 미안하다면서 울부짖었던 한 보이스 살인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3년 11월 12일 미국 노썸버랜드 카운티 썬베리의 한 산책로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 옆에서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핸드폰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핸드폰으로 인해 범인과 쓰러진 이 남성의 신원이 단박에 모두 확인이 됩니다. 사망한 남성은 당시 42살이었던 트로이 라페라라는 남성, 8년째 아내와 결혼 생활 중인 유부남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이 트로이의 시신은요, 온몸이 무려 20차례 이상 난도질 당해 있었습니다. 누가 그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을까? 바로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바로 옆에 순하디 순해 보이는 순진무구한 외모를 가진 19살 소녀 미란다. 경찰이 왜 이 어린 소녀를 용의자로 봤냐면 이 피해자 트로이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이 소녀였거든요. 거기다 사건 당일 이 두 사람이 만난 이유가 조금 찜찜했습니다. 데이팅 앱으로 둘이 만났네? 당시 19살이었던 미란다는요, 결혼해서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났을 때가 딱 결혼한 지 3주째였어요. 남편의 이름은 22살이었던 엘라이트 바버. 이 바버 질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둘이 결혼했으니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돈이 없네. 그래서 생각한 게 꼬시자. 누구를? 남자를. 이 남편 바버는요, 미국의 생활정보지인 크레이그리스트라는 곳에 아내인 미란다인 척 글을 올립니다. 나랑 친구할 사람, 오늘 나랑 같이 놀 사람 구해요. 그리곤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미란다, 내가 여기 사이트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남자들 연락 오면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고 그걸로 돈 받고 하면 돼. 뭐 별거 없어. 성관계 그거 안 가져도 돼. 그냥 대화만 하고 밥 한 끼 먹고 그러고 그냥 돈 버는 거야. 이렇게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트로이였던 거예요. 트로이가 밥 먹자고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2013년 11월 11일 미란다는 펜실베니아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트로이를 만났습니다. 이날 어느 정도의 돈을 받고 대화하는 걸로 합의가 된 상태였어요. 대화하러 만나는 걸로. 그런데 미란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트로이, 오늘 우리 대화 말고 같이 잘래요? 돈 더 주면 내가 같이 자줄게요. 이 유혹을 좋다고 트로이가 응, 그래, 좋아, 덥석 문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차를 타고 필라델피아의 작은 도시 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미란다는 운전석에, 트로이는 조수석에 앉았는데 한참을 운전한 뒤에 미란다는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갑자기 세우니까 트로이가 놀란 거예요. 응? 여긴 왜 세워? 미란다는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트로이, 사실 나 당신한테 속인 거 있는데 나 사실 19살 아니고 16살이에요. 16살이어도 괜찮아요? 이런 미란다의 고백에 트로이의 표정은 19살 아니고 16살이야? 한결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 상관없어. 난 뭐든 좋아. 그러면서 트로이가 미란다의 허벅지를 여기 아무도 없어. 딱 좋아. 일로 와. 트로이가 막 혼자 신나가지고 미란다 허벅지 만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미란다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말합니다. 트로이, 오늘 밤 별이 참 아름답죠?
이 말에 트로이는요. 그래. 별이 참 이쁘네, 그래. 그러면서 미란다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뒷좌석에서 누군가가 트로이의 목을 케이블선으로 팍 조르기 시작한 겁니다. 놀란 트로이가 발버둥을 치자 곧바로 미란다는 품에서 칼을 꺼내 트로이를 찔렀습니다. 무려 20번 이상이나 말이죠. 사실 애초부터 첫 만남 때부터 이 차 뒷좌석에는 남편 바버가 숨어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이 바버와 미란다는 성관계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죽이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왜냐? 내가 16살이라고 했는데, 내가 미성년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하자니까 좋다고 하자네. 이 새끼 봐라. 너 같은 새끼는 죽어도 되겠다. 외진 곳으로 딱 가서 미란다는 말하죠. 트로이, 오늘 밤 별이 참 이쁘지 않아요? 이게 신호였던 거예요. 내가 지금 딴 데로 시선 쏠려놨으니까 지금 얼른 뒤에서 트로이를 죽이라고. 트로이는 이 커플이 자신을 버릴 곳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을 때도 여전히 펄떡이며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란다 커플은 미국 노선벌랜드 카운티 썬베리에 시신을 버린 뒤에 차 안에 남아있을 증거들을 표백제와 물티슈, 수건 등을 구입해서 모두 닦고 자기 남편 바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바로 스트립 클럽을 향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다음날 바로 시신이 발견됐던 거예요. 피해자 트로이의 핸드폰에 남아있는 마지막 기록. 미란다. 미란다는 처음에 트로이가 절 갑자기 성추행하려고 했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막 방어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남편 바보도 잡혔네? 이렇게 되니 자포자기한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들을 막 털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제가 한 13살 때부터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대략 한 22명 정도 죽였나? 한 22명 정도 막 세다가 귀찮아서 그만뒀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2명 이상 죽였다고 말한 거예요. 경찰이 미란다를 체포하려고 집에 딱 왔을 때 미란다는 경찰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이 왔네. 그 트로이 사건 때문에 온 거죠? 체포하세요. 이거였습니다. 첫마디가. 살해한 거에 대해서 바로 인정한 거예요. 경찰 조사를 하면서 자기 말로는 일부러 트로이의 핸드폰도 시신 바로 옆에 잘 보이게 던져놓고 간 거였다고. 자기가 하루라도 빨리 붙잡히길 원했다는 겁니다. 왜? 이제 사람 죽이는 게 재미없거든. 지긋지긋해. 죽이는 게 다 거기서 거기야. 미란다는 내가 죽인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었어요. 죽어도 싼 놈들만 죽였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은 놈들만 골라서 죽였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도 않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살인에 대해서 죄책감 전혀 없는 거예요. 난 정의를 실현했을 뿐이다. 죽여야 되는 놈들을 죽였다. 미란다의 범행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남자 꼬셔가지고 직접 만난 뒤에 미성년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상관없다. 성관계 하자라고 하면 죽이고 너 미성년자야. 나 그냥 집에 갈래. 미성년자 싫어. 라고 하면 안 죽이는 거예요. 미란다는 무려 13살 때부터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왜 이런 악마가 돼버린 걸까? 그 이유는요. 미란다의 부모님은 늘 바빴어요. 자녀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란다는 4살 어릴 때부터 삼촌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촌이 진짜 쓰레기인 거예요. 그 어린 4살 소녀한테 입에 담기도 더러운
찢어 죽여야 되는 짓을 저지른 겁니다. 이 충격이 이 소녀의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엇나가기 시작한 미란다는 13살 때 악마 숭배 조직에 가입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악마 숭배 조직이 제대로 된 숭배 조직이겠습니까? 미친놈들 뿐인데 거기 지도자가 또 그 어린 미란다를 성폭행하고 더 나아가서 반강제적으로 그들 숭배 집단에 빚을 진 남자를 총을 쏴 죽이게끔 강요를 한 거예요. 미란다한테, 그 어린애한테 네가 총 쏴서 쟤 죽이라고. 그렇게 13살 때 첫 살인을 하게 된 겁니다. 속히 살인의 맛을 봤다고 하죠. 그날 이후 미란다는 결심했습니다. 살인까짓 거 별거 아니구만. 아싸리 나한테 상처 준, 트라우마를 안겨준 성범죄자들 내가 모조리 싸그리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13살 때부터 19살까지 범행을 한 거예요. 나 16살 미성년자인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성관계해요. 그러면 빵! 미안해요. 싫어요. 갈게요. 그러면 잘 가. 뭐 그냥 살려보내도 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렇게 살인하고 돈도 벌고 했던 거죠. 19살 소녀가 무려 22명 이상을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당연히 남편 바버와 미란다는 모두 2014년 9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려 13살 때부터 6년 동안 살인을 저지른 한 여성 살인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오 롱즈는 중국 장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집안은요, 나름 부자는 아니었지만 크게 부족함은 없이 살았어요. 라오 롱즈는 어릴 때부터 꿈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램대로 그녀는 정말 학교를 졸업한 후에 초등학교 교사가 됐죠. 정말 순탄한 삶의 패턴을 밟은 거예요.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진 말이죠. 라오 롱즈가 22살이 됐을 때 한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결혼식의 피로연에서 파츠잉이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파츠잉은요, 그녀보다 10살이나 더 많았습니다. 거기다 이미 결혼해서 딸까지 있었어요. 이것뿐이게요. 전과도 있었습니다. 교도소 생활만 8년을 한 남자였어요. 완전 난폭군. 질이 너무 안 좋아서 자기 가족들도 내놓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자에게 라오롱즈가 빠져버린 겁니다. 한순간 눈이 멀어버린 라오롱즈. 가족들은 뜯어 말렸습니다. 절대 이 남자는 안 된다. 하지만 이미 사랑에 빠진 여자에게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질이 좋지 않은 남자와 사귀면서 라오롱즈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22살 그 어린 나이에 학교 선생님 일도 그만둬버려요. 그만둡니다. 그리곤 파츠인과 뭘 하냐. 멀쩡한 학교 선생님 그만두고 술집을 나가요. 보시면 라오롱즈 얼굴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을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술집 딱 나가서 돈 좀 보이는 남자 어딨나. 그렇게 딱 잡은 남자가 당시 에어컨 회사 사장이었던 슝치. 슝치 또한 이쁘니까 거부를 안 해. 그렇게 경계심을 허문 뒤에 라오롱즈는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집으로 올래요? 아우, 얼마나 설렙니까? 그럴까? 그렇게 슝치이가 라오롱즈의 집으로 딱 갔는데 웬걸 있어야 될 라오롱즈가 아닌 파츠잉이 딱. 안녕. 파츠잉은 바로 슈치이의 금품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살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그의 시신을 토막낸 다음에 가방에 담습니다. 이들은 그 시신이 든 가방을 딱 들고 슈치이에게 알아낸 자택 주소, 집을 찾아갑니다. 슝치이의 집에 딱 가서 그의 아내한테 시신이 든 가방을 딱 보여주면서
네 남편이 이 가방 안에 있어. 너도 이렇게 되기 싫으면 나한테 돈을 줘야지.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 아내는요, 3살 된 갓난 아기도 있었어요. 그 아기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아내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300만 원 정도를 줬어요. 줬으니까 나와 우리 아기 살려주겠지. 하지만 이들은 무자비했습니다. 슈치잉을 죽인 걸로 모자라서 그의 아내와 3살이었던 갓난 아기까지 죽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짓을 하고 나온 이 커플에게는 죄의식 전혀 없었습니다. 방금 한 가족을 다 죽여놓고 파츠잉은 웃으면서 롤렉스 등과 같은 고가의 제품을 알아봤습니다. 뺏은 돈으로 살려고. 이 라오롱즈는요,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계획된 생활 패턴대로 움직이던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에게 자유분방하고 악동적인 모습의 파츠잉은 굉장히 신선하고 흥미롭게 다가왔을 겁니다. 남자 하나 잘못 만난 거죠. 이들은 중국 절강성 원저우시로 이사합니다. 그리곤 같이 살기 시작하는데 돈이 점점 떨어져 가잖아요. 일은 해야겠는데 라오롱즈는 힘들게 일하긴 싫었어요. 쉽게 큰 돈을 만지고 싶은데. 그래서 또 강도 살인을 저지르기로 합니다. 다음 범행 타겟은 집주인. 이 커플은요, 바로 집주인 집에 쳐들어가서 죽고 싶지 않으면 돈 다 여기 내놔. 그리고 지금 돈 많은 친구 한 명 여기로 불러. 그렇게 친구까지 유인돼서 오게 됐는데 이들은요, 무서워서 현금을 다 줬어요. 있는 돈 다 줬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파츠잉 둘 다 죽입니다. 사실상 살인은 파츠잉이 했을지 몰라도 옆에서 가담하고 도운 건 라오롱즈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파츠잉과 라오롱즈 죄가 무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5명을 죽인 뒤에 이들은 도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중국 안후이성의 허페이시. 이곳에서 라오롱즈는 가명을 쓰면서 한 노래방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남자 꼬시려고. 그렇게 꼬셔진 남자가 인젠화라는 남자예요. 1999년 7월 22일 똑같습니다. 인젠화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후에 오늘 우리 집에 올래요? 집으로 유인. 집에 딱 가면 정작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은 라오롱즈가 아닌 파츠잉. 안녕? 그렇게 붙잡힌 인젠화. 그런데 파츠잉 자기가 봤을 때 이 인젠화가 별로 자기를 무서워하질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딴에 인젠화한테 더 공포심을 주려고 자기 집 창문을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루라는 창문 수리공을 불러요. 그리곤 인젠화 앞에서, 눈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그 후에 루의 머리 딱 잘라가지고 머리만 딱 들어 보여줘요. 왜? 너도 이 꼴 되고 싶어? 공포심 주려고. 그래서 루라는 남성을 죽인 거예요. 당시에 이 루 남성은요, 나이도 어렸고요. 자기 부모님의 아내의 3 자녀까지 있는 남자였습니다. 되게 성실하게 사는 남자였다고요. 그런 남자를 그냥 죽인 거예요. 후에 루 남성의 시신은 냉동실에 넣어졌고 파츠잉은 인젠화 이제 겁을 좀 먹었나 보네 싶어서 인젠화한테 야,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았어. 네 아내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편지를 쓰라고 위협을 합니다. 자기야, 나 지금 잡혀있어. 이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줘. 이런 식으로. 그 후에 파츠잉은 인젠화 바로 죽여버립니다. 인젠화를 죽인 후에 파츠잉 혼자 찾아간 곳은 인젠화의 본집이었어요. 그의 아내한테 그의 아내를 찾아간 거예요. 자, 여기 봐라. 당신 남편 우리한테 잡혀있다. 당신 남편이 쓴 거다. 이 돈 안 주면
우리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 남편 살리고 싶으면 30만 위안 내놔라. 달라. 여기서 30만 위안, 당시 환율로 보면 약 5천만 원 정도. 이걸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첫 번째 피해자인 슝치잉을 죽였을 때와 비슷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인제나의 아내가 알겠다고 돈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용감하게 몰래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몇 분 안에 출동. 바로 이 집 안으로 최루탄을 쏩니다. 파치잉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최루탄 이거 참기 힘들잖아요. 바로 집에서 뛰쳐나왔고 체포됐어요. 파치잉만 체포된 거예요. 그럼 라오롱즈는? 사실 라오롱즈는요, 인제나의 가족 본집에 없었습니다. 인젠화를 죽인 자기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파치잉만 잡힌 거예요. 파치잉은 모든 죄를 자기가 덮어 쓰려고 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난 라오롱즈를 사랑하니까. 얼어 죽을 씨. 자기 혼자 한 거라면서 라오롱즈는 자살했다면서. 결국 파치잉은 총 7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라오롱즈 그녀 혼자만의 도주가 시작됐어요. 그녀는 제일 처음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도 잘 모르는 조용한 시골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얼마나 살았을까요? 너무 심심하거든. 화려한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거든. 다시 도시로 옵니다. 라오롱즈는 약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요. 20년.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받습니다. 그녀는요, 체포되기 싫어. 하지만 지루한 삶도 싫어. 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 차례 성형수술로 아예 예전 얼굴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쉐리라는 이름으로 술집 접대 일을 하기 시작. 화려한 말솜씨로 일 잘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더 흘러 2019년 인맥이 점점 넓어지면서 사업주였던 한 친구가 라오롱즈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야, 너 이런 일 그만하고 쇼핑몰 안에 있는 시계 가게에서 일 좀 해볼래? 사실 늘상 라오롱즈는 밤일만 해왔어요. 선생님 일 하다가 이제 파칭 만나 그거 그만두고 계속 술집 일. 그랬다 보니 좀 나도 당당하게 낮에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겁니다. 당당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 시계 가게에서도 일 잘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요. 2019년 11월 28일 오전 9시경 가게 오픈 준비를 하는데 누군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당신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에? 찾아온 사람은 경찰. 당시 라오롱즈의 얼굴은요, 46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성형으로 인해서 과거 얼굴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름도 가명을 쓰고 있었어요. 밤일도 이제 안 하고 있었고, 거기다 사건이 20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걸까요? 그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최신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얼굴 인식 시스템, 눈, 코, 입 등 특징과 위치, 그리고 얼굴의 크기를 대조하는 것으로 아무리 성형을 해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덜미가 잡힌 거예요. 먼저 잡혔던 파츠잉은요, 1999년 12월 28일 첫 사건 발생 3년 후에 이제 사형 집행까지 됐습니다. 그렇다면 20년 동안 도망 다녔던 라오롱즈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2020년 12월 재판이 시작되고 라오롱즈는 재판 내내 유족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파츠잉한테 강요를 당했어요. 저도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도망 다니면서도 한 번도 편하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서야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로 복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자 가족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상하고 싶습니다. 깊은 참회로는 내 마음을 표현하기 부족하고 정말 속죄하고 싶어요. 법은 공평하고 공정하니 공평하고 공정하게 한 번의 기회를 얻고 싶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결을 바랍니다. 바뀔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신다면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데 한 번의 기회를 얻고 싶다.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계속 살인을 했잖아요. 이 유가족들 역시 아무리 눈물로 죄송하다 한들 죽은 피해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잃은 슬픔은 아무리 사과해도 씻을 수 없다라고 이제 유족들은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창문 수리공이었던 피해자 루, 이 남성의 가족들, 다른 가족들도 그렇지만 이 루 가족들은요 엄청 가난했어요. 20년 동안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이 아내분이 혼자 눈먼 시어머니에다가 새 자식들까지 다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엄청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3살 어린아기 포함 총 7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 라오롱즈에게 내려진 형벌은 파치인과 똑같이 사형. 뒤늦게 후회하면 뭐해요. 지금 몇 명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오늘은 체포를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성형까지 했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는 법. 중국에서 20년 만에 잡힌 한 여성 연쇄 살인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산지는 대만 난터우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난터우현에는 주산문화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푸른 나무와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요. 거기다 여기 안에 대만 최초의 사다리형 케이블교, 사다리 현수교라고 불리는 유명한 지역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2003년 5월 12일 이른 아침 약초를 캐기 위해 이 공원 산을 올랐던 젊은 부부가 발견했습니다. 공원 안쪽에 되게 외진, 사람들이 많이 오가지 않는 곳에 버려져 있는 시신 한 구를. 놀란 부부는 바로 산을 내려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음식점에 이를 알립니다. 신고 좀 해달라고, 저기 시신 있다고. 약 15분 후 현장으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부부의 인솔 하에 잡초가 무성한 산길을 지나 낭떠러지 절벽이 나오는데 저기 절벽 아래에 떨어져 있어요. 조사 결과 사망자의 나이는 대략 40대에서 50대 사이로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치마만 입고 있어. 속옷은 어디로 간 건지 떨어지면서 이 치마가 다 뒤로 제쳐져가지고 하반신이 훤히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봤을 땐 이 여자 절대 극단적인 선택이나 사고사로 보이진 않았어요. 이는 부검을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간은 이틀도 안 지났다. 그리고 왼쪽 팔에 묶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어요. 생전 누군가에게 손이 묶인 채 결박당했다는 걸 말해주죠. 거기에 머리 뒤쪽에 무언가 둔탁한 걸로 강하게 두들겨 맞은 자국이. 그녀의 사망 원인은 교살 및 질식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망한 이 여자는 누구인 걸까? 사건 수사의 첫 단계는 신원 확인인데 이 시신 곁에 신원을 확인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핸드폰 가방도 안 보이고 딱 하나 단서라고 하면 왼손 손바닥에 적힌 7개의 숫자? 경찰은 이 여자의 신체 특징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중 40대에서 50대 사이 여성으로 연락이 안 되는 사람 있냐,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 있냐 연락을 달라. 얼마 안 가 한 남자가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그 발견된 시신 아무래도 저희 엄마 같아요. 실종자의 이름은 천이링. 당시 48살로 새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사는 곳 근처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경제 여건 나쁘지 않다 못해 너무 매우 좋았습니다. 늘 하고 다니는 게 명품이야.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명품 목걸이.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시신 발견 당시 그녀의 이런 명품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하며 다. 그렇다 보니 경찰이 제일 먼저 추정한 건 강도살인이었어요. 가지고 다니는 게 명품이었다 보니 눈독 들인 나쁜 새끼들이 훔치려고 죽인 거지. 경찰은요, 그녀의 은행카드 인출 기록을 확인합니다. 역시나 은행 ATM 기계 CCTV에 누군가 그녀 카드로 돈을 뽑으려고 시도한 게 떡하니 얼굴을 꽁꽁 감싼 누군가. 이놈은요 돈도 못 빼요. 왜? 비밀번호가 틀렸거든. 지인들이 말하는 천이링의 성격은 엄청 시원시원하고 쾌활한 여자였습니다. 그녀와 원수지간 없었어요. 그렇다면 CCTV 속 이 남자는 누구인 걸까?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은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강하게 내리칩니다. 천이링 왼손 손바닥에 적혀있던 7개의 숫자. 그거 혹시 전화번호 아니야? 역시나 전화번호가 맞았어. 그런데 문제는 이게 건물 전화로 나온 거예요. 자이민 슝이라는 지역의 한 주택 건물. 그 건물에 있는 다 같이 쓰는 전화기의 전화번호였던 겁니다. 이 주택 건물의 주인은요, 임씨라는 남자였어요. 임씨 전화번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 세입자들이 공용으로 쓰는 전화기의 번호. 이 임씨 건물에 새들어 사는 사람만 100명이 넘어. 이거 거의 다 사용했을 텐데 세입자 명단을 받았음에도 이거 어떻게 조사해야 돼? 깝깝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뒤로 하고 고인의 마지막 행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봤더니 실종 당일 이 여자 일찍 차를 몰고 대남 육갑 진남궁? 이게 잘은 모르겠는데 절 같아요. 절, 사원, 여튼 이런 곳으로 갑니다. 거기 주차장에 차를 딱 세우고 잠깐 친구를 만나요. 이 친구한테 내 차 좀 잘 부탁해 라고 말하곤 얼마 안 가. 거기서 의문의 한 남자를 만나 그 남자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차를 친구한테 맡기고 자기는 외딴 사람 차를 타고 간 거예요. 아쉽게도 이 의문의 차량 번호는 확인이 안 됐어요. 안 보여. 하지만 원래 절과 사원 근처는 차량 이동이 엄청 많진 않죠. 외진 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 주위 CCTV 다 판 거예요. 이 시간대 절에서 나온 이 차종의 차 다 파가지고 이 문제의 차, 이 차의 주행 경로를 다 파악한 겁니다. 당연히 다른 CCTV엔 이 차의 번호까지 정확히 찍혔네. 끊임없는 분석 아래 경찰은 마침내 이 차의 차주까지 알아냅니다. 이 의문의 차 주인은 진서흠이라는 남자.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우연이죠. 앞서 언급했던 임시 건물, 그 임시 건물에 새들어 살던 사람 중 한 명이 또 진서흠이네. 경찰은요, 이 진서흠이라는 세 글자를 딱 확인하자마자, 그의 얼굴을 딱 확인하자마자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대요. 왜? 경찰들이 잘 아는 남자였거든요. 왜 알아? 이 경찰들이 경찰 생활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용의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용의자? 이 남자는요, 대만 남서부의 자이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젊을 때부터 그야말로 남놈이었대요. 공군을 전역한 후에 그는 석유 공급센터에서 유조차 트럭 운전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또 노력해서 석유 제품 물류센터 엔지니어로 일해요. 그는요, 그야말로 하나를 시키면 두세 개까지 다 알아서 해. 일을 너무 잘하는 남자였습니다. 거기다 웃는 상이야. 인상이 너무 좋아. 이런 그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1974년 그는 22살의 정비샤라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결혼 후에 1남 2녀를 낳아요. 부부 사이는 거의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최고의 가정환경. 쉬는 날이면 늘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 놀고 와.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1985년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내 정비샤가 천장에 달린 선풍기, 그 선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머리 위로 팍 떨어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이게 선풍기에 맞은 거니까 뭐 다쳐도 뭐 얼마나 다쳤겠나 싶잖아요. 아니요. 이때 다리 부러지고요. 약간의 뇌진탕까지 왔습니다. 뇌진탕. 이뿐이게요. 입원하고 바로 다음날 아침 병원 난리가 난 거예요. 정비샤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최초 발견자는 남편이었어요. 간병하러 아침에 왔더니 다리가 불편한 아내가 침대 밑에 떨어져 쓰러져 있었다고. 그러면서 두개의 출혈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두개의 출혈은 뇌 안쪽에 있는 가느다란 혈관이 터져서 뇌 속에 피가 고이고 이로 인해 뇌가 손상되는 걸 말합니다. 추정했을 때 늦은 저녁에 침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때 뭐 보호자도 따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다음날 간호사가 늦게 발견한 거죠. 즉 응급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얼마 안 가 바로 사망한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거예요. 병원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두개의 출혈이 와? 솔직히 선풍기 맞아 뇌진탕 오고 했다는 것도 좀 어이가 없는데 병원 침대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당시 침대 높이 겨우 70cm 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서 떨어져 죽어? 하긴 근데 뭐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죠.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 사고로 제일 충격을 먹은 건 정비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상치 못한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진서음은 보험회사로부터 약 1억이 넘는 돈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가 더 흐릅니다. 이때 그는 두 번째 부인과 재혼하게 돼요. 초등학교 교사였던 왕슈잉 또한 재혼이었습니다. 아들도 하나 있는 상태였어요. 뭐 서로 재혼이었지만 이들 잘 삽니다. 알콩달콩 잘 사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얼마 안 가 또 불행이 찾아와요. 1988년 진서음이 을붓아들을 하교 시간에 맞춰 데리러 딱 갔는데 웬걸 우리 아들이 발라당 까진 양아치들과 어울려 노네? 그러니까 이게 잔소리가 안 할 수가 없죠. 야 친구 걔네들과 놀지 마라. 이 말에 을붓아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빠가 걔네들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내 일에 참견하지 마. 막 말다툼을 벌이다가 열받은 아들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웬걸 집을 나가서 약 10분도 안 돼가지고 이 을붓아들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병원에 실려옵니다. 저희 아들이 집 앞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결론은 얼마 안 가 사망해요. 을붓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왕슈잉은 어땠겠습니까? 하지만 어떡해요. 이미 벌어진 거. 그렇게 또다시 시간은 흘러 1995년 또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사람은 첫 번째 아내인 정비샤와의 사이에서 1남 2녀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아들이죠. 진건홍이었습니다. 진건홍이 밖에 혼자 나갔다가 뭐 어디에 부딪힌 건지 뭔지 막 놀다가 집에 오더니 내내 머리가 아프다고 징징대는 거예요. 어디 다쳤냐, 어디 부딪혔냐, 어떻게 어디가 아프냐 물어봐도 애가 그냥 막 머리가 아프다고만 하면서 막 울고 크게 뭐 말을 안 해. 결론은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 이 아들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친아들 또한 사망해요. 그러니까 1988년 을붓아들 사망하고 약 7년 후 1995년 자기 친아들까지 사망해버린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 가족에게만 불행이 닥치는 건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친아들이 사망하고 딱 1년 후 이번에는 아내 왕슈잉이 운전하다가 미숙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네. 남편 진서음이 이 사고 전화를 받았을 때 그때 이미 아내 왕슈잉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비극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내 왕슈잉이 사망하고 다시 1년 후 1997년 진서음 세 번째 재혼을 해요. 이번에도 고등학생의 다 큰 아들이 하나 있었던 옌리친. 진서음은 의붓 아들한테 너무 잘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아들을 픽업하러 가고 정말 내 아들처럼.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이 있는 동안에도 계속 그는 한 직장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연차가 쌓이면서 월급이 안 그래도 높았는데 더 높아졌어. 이거 뭐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아내 옌리친이 생각했을 땐 너무 든든했겠죠. 아, 이제 새로운 행복한 삶이 시작되겠구나 싶었던 그때 또다시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혼하고 딱 1년 만에 이 의붓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겁니다. 당시 이 아들이 고등학생이었어요. 다 컸으니까 크게 막 단속을 안 한 거죠. 알아서 놀다가 들어오겠지. 그래서 사건의 그날도 이 부부 일찌감치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 진서음이 딱 잠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가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거실 소파에 누가 막 피 흘리면서 누워있어. 보니까 의붓 아들이 머리에 막 피를 흘리면서 이거 보고 놀래가지고 바로 이 아내 옌리친을 깨운 거예요. 병원 데리고 가야겠다. 당신 차에 가서 시동 좀 걸고 있어라. 내가 애 안고 내려갈게. 그렇게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결론은 이 아들 또한 사망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고, 마음 아파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죠. 간단한 장례식이 끝난 후 이 부부는 당시 평소의 상태를 회복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뭐가? 이 옌리친의 아들, 의붓 아들의 사망에 대해서 경찰이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왜냐? 이상하거든. 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는요, 이 진서음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아들 데리고 병원 왔을 때 이제 의사가 상태를 보고 놀래가지고 이거 어디서 다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하니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이게 이상했던 거예요. 머리가 깨질 정도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완전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보통 경찰이나 구조대에 신고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때 부부는요, 다쳐서 피 흘리는 아이를 그대로 다시 차에 싣고 병원으로 왔어요. 그거 아시죠? 원래 다친 사람은 함부로 만지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9에 신고해서 응급조치를 먼저 하고 옮기거나 하죠. 거기다 플러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건 어떻게 알았지? 자기 말로는 아들이 얘기했다는데 그 아들이 얘기했다는 교통사고 장소 갔어요. 현장에 CCTV가 없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힌 것 같다는데 자전거 멀쩡한데? 그리고 또 하나 의문점. 머리가 깨질 정도로 막 다쳤는데 집에는 어떻게 온 거야? 차와 부딪혔음에도 멀쩡한 자전거를 피를 막 흘리면서 타고 온 거야? 지금 이 남편 진서음의 말 하나도 안 맞죠. 그러니까 경찰이 의심을 품고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경찰이 이런 의문점을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요, 다시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해. 지 말은 사실 다 자기 추측이라는 거예요. 소변 보려고 나왔는데 소파에 아들이 피 흘리며 누워있더라. 사실 그때 아들 의식 없었다. 상태를 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아서 모두 제 추측으로 얘기한 거였다. 여러분, 이 말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이것도 앞서 한 진술과 별반 다를 게 없어. 이것도 말이 안 돼. 이에 경찰은요, 자연스럽게 이 사망한 아들의 보험 기록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약 3개월 전 이 진서음이 의붓 아들을 위한답시고 보험을 들었네? 하나? 아니요, 무려 5개를 딱 3개월 전에. 다 각각 다른 보험회사의 상해보험들, 매달 내는 보험료만 수천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보험은요, 고위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드는 거래요. 다치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의붓 아들 고등학생이었어요. 뭔 고등학생한테 이런 보험을 들어나? 당시 진서음의 월급이 8만 위안 정도 됐대요. 여기서 아들 보험료만 2, 3만 위안을 쓰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런 상황 엄마 옌리치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진서음 딱 받아치는데 뭐라고 하냐? 아니 제가요 지금 가족 몇 명이 죽었습니까? 제 상황 대보세요. 사람 일을 모르는 거예요. 저 전에 재혼한 더 어린 의붓 아들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 불안하겠습니까? 이렇게 안 들어놓겠어요? 이 말 설득력이 있어요. 소중한 사람들을 여러 차례 전부 잃었다면 이렇게 들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풀 순 없죠. 이에 경찰은요 바로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합니다. 당신이 의붓 아들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결과는 거짓. 중요 문단 몇 개가 거짓으로 나와요.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경찰은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만약 보험금을 노리고 다 죽였다? 그럼 돈이 궁하거나 그랬다는 건데 앞서 언급했지만 진서음은 월급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가 왜 굳이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짓을 하냐라는 거예요. 거기다 피해자 중에 자기 친아들도 있었잖아요. 진짜 모든 건 하늘이 내린 운명의 장난인 건가? 결론은 증거가 나오지 않아 진서음은 보험사로부터 또다시 엄청난 돈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건요, 약 13년 동안 진서음, 이 가족의 죽음으로 받은 보험금만 약 279억 원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증거가 없어 진서음은 우선은 법망에서 벗어났지만 이 아내 옌리치는 찜찜하죠. 더 이상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됐어요. 지금 내 아들도 죽었잖아요. 이 전 아내들도 보니까 다 죽었고 다음 차례는 나일 것 같은 두려움. 옌리치는 그와 이혼합니다. 이후에 그는 다시 재혼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 가족의 비극은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약 3년 뒤 웬일이야? 또 시신이 나온 거예요. 누구 시신? 영상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2003년 5월 12일 이른 아침 약촉했던 부부가 발견한 속옷이 벗겨진 채 치마만 입은 채 절벽 아래 떨어져 있었던 시신 천일잉. 그러면서 다시 진서음이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이 천일인과 진서음이 무슨 관계야? 이 진서음 옌리친과 이혼한 뒤 재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연애는 쉴 틈 없이 했습니다. 그 상대가 바로 천일인이었던 거예요. 그는요 이미 전부터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돈 좀 빌려달라 엄청 이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천일인을 알게 됐는데 어라 이 여자 돈 좀 있는 여자야. 진서음이 이 날뛰는 주둥이로 이 천일ing을 막 꼬신 거예요. 그렇게 둘이 여행을 가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한 사원에 차를 주차 친구한테 맡기고 진서음 차를 타고 이동했던 거예요. 그리고 절벽 아래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옛날과 지금은 다르죠. 수사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거든. CCTV 다 동원, 천일ing의 통화 기록 다 확인, ATM 기계 CCTV 속 찍힌 남자의 체형이나 걸음걸이, 그리고 진서음의 체형 등등을 모두 비교. 딱 걸렸다 이 새끼. 그런데 문제가 된 건 체포하려고 딱 갔더니 이 새끼 이미 톡 꼈어. 전화기도 꺼져 있네. 하지만 괜히 경찰이 아니죠. 이미 그 전에 이 진서음의 통화를 감청했는데 여자친구가 또 있었던 거예요. 소소해라는 여자. 아니, 그러니까 여이예요. 소소여이해. 바로 이 여자를 찾아가 연락 온 거 없냐 했더니 기가 막히게 진서음한테 얼마 전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었대 하는 소리가 자기 다쳐서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네가 와서 나 좀 돌봐줘라. 그 병원으로 이제 경찰이 쳐들어갔어요. 갔는데 그 상황이 진짜 병원 병상에 누워있는데 이놈 상태가 온몸에 멍이 들어가지고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통화했던 여자친구 소소애가 아닌 다른 여자가 또 있어. 샤오수이라는 여자. 알고 보니까 이 진서음 소소애 그리고 샤오수이 이 두 여자한테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양쪽한테 다 전화해서 자기 다쳤다고 간병해달라고. 거기서 이제 샤오수이가 와서 간병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쳐들어온 경찰 눈에 확 띈 무언가. 어라? 샤오수이 이 여자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 명품 롤렉스 시계네. 천이링이 죽기 직전까지 차고 있었다는 명품 시계. 그게 사라진 상태였는데 그거와 똑같은 시계를 이 여자가 차고 있네. 와, 천이링을 죽이고 그 명품 시계나 가방 등등을 훔쳐다가 이 여자 준 거예요. 와, 이걸 알았을 때 이 샤오수이도 적잖이 소름 돋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놈은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 누워있는 걸까요? 진서음은요, 얼마 안가 천이링 자기가 죽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계획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둘이 여행 중에 말다툼을 했고 거기서 이제 살짝 밀었는데 절벽 밑으로 떨어졌다고. 그런데 경찰은요, 이 말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이놈 엄청 교활한 놈이거든. 웃으면서 거짓말 치는 놈이거든.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금방 찾아내요. 그는요, 높은 월급에 두 아내, 세 아들이 죽으면서 279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명의의 부동산 차 하나 없었어요. 그럼 이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썼을까?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와, 어디로 갔냐? 이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돼. 도박으로 갔습니다. 도박으로 다 날린 거예요. 자기가 번 돈 그것만 날렸으면 몰라. 돈이 없는데 도박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사채까지 끌어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거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데. 독촉해 오기 시작하니 어떡해. 도박도 하고 싶고 무섭기도 하고 하니까 가족들을 희생양 삼았던 겁니다. 이것까지 다 나오니 이제서야 모든 걸 자백하기 시작하는데, 천이링 사건은 이제 여행 가자고 하면서 같이 차에 탔어요. 그리고 얼마 안가 그는 차 안에서 간 영양제라고 하면서 알약 2개를 줍니다. 그녀는요, 아무 의심 없이 그거 먹었어요. 곧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약간 수면제 플러스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 무슨 생각인 건지 그 차 안에서 의식 없는 천이링을 성폭행하고요. 그 후 그녀의 모든 소지품을 강탈. 그 상태에서 바로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나머지 가족들도 다 네가 죽였지? 이것도 이제 자백을 하는데, 두 번째 부인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왕슈잉. 사실 그녀도 머리에 상처가 있었어요. 머리 오른쪽에 약 6cm 정도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에 대한 출처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놈이 사건 당시 왕슈잉과 차 안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차 안에서 이제 야구 빠따로 내려친 겁니다. 그 후에 교통사고로 위장했던 거예요. 그의 첫 번째 부인 쩡비샤는 천장에 달려있던 선풍기에 맞았죠. 입원했죠. 그런데 사실 입원한 그날 저녁 일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너무 화가 난 그가 아내 머리채를 잡고 벽에 세게 꽝! 보니까 죽어버렸네. 당황한 그는요, 몇 시간 뒤 저녁 그녀 침대에 눕혀놨다가 바로 쓱 밀어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요. 자, 여기서 병원에 CCTV 없었나? 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첫 번째 부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요, 1985년도였습니다. CCTV가 지금처럼 막 보급화되어 있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없었대요. 후에 아내가 침대에서 떨어진 것 같다면서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연기한 거예요. 솔직히 쩡비샤는요, 쩡비샤 사건은 순순히 실수였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때 이걸로 돈이 들어왔잖아요. 예상치 못한 횡재였던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마음가짐이 달라진 겁니다. 그는요, 도박으로 큰 빚을 질 때마다 미친 듯이 생각났습니다. 손쉽게 얻은 거액의 보험금이. 그의 두 번째 타겟은 두 번째 을부다들. 일부러 을부다들을 화나게 만들어요. 말다툼할 때 이 아들 머리채를 딱 잡고 똑같아요. 힘껏 벽에 꽝! 얼마나 세게 잡고 내리쳤으면 또 사망! 그렇게 또 고액의 배상금을 받고, 그 후에 타겟은
자기 친아들이었죠. 더 악마가 됩니다. 이 아들이 집에서 계속 머리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 밖에서 아빠가 돌로 내리쳤거든. 그리고 마지막 소파에 피 흘리며 누워있었던 이제 또 다른 의붓 아들. 그 아들 또한 앨리친한테 내려가서 차 시동 걸고 있어라. 내가 안고 내려갈게 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때 아내가 딱 내려가자마자 바로 그 테이블 모서리에 쓰러져 있는 아들 머리를 갖다 내리 찍었대요. 다 이런 식으로 죽인 겁니다. 가족까지 죽이고 엄한 사람까지 다 죽여놓고 그렇게 얻은 돈들을 다시 도박으로 다 날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피해자 이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인 왕슈잉의 절친 황여인이라고 있는데 1995년 6월에 전화 한 통 받고 나가더니 실종됐다고. 거기다 보니까 이 여자도 진서음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 그런데 사라졌다. 촉이 안 좋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진서음의 전 직장 동료 왕수미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도 진서음과 엄청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1998년 돌연 실종됐다고. 이뿐이게요. 조사 결과 진서음과 잠시 교제했던 정희라는 여자도 있는데 이 여자도 실종됐네. 와, 찜찜하죠. 야, 다 네가 죽인 거 아니야?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진서음은 자기 모른다고. 황여인, 왕수미, 정희 이 여자들 실종엔 자기 관련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의 의붓 아들, 자기 친아들, 세 번째 아내의 의붓 아들 플러스로 천일인까지 6명을 죽인 건 사실이죠. 이거는 100% 사형 아닙니까? 대만에서 이거 사형 나옵니다. 2013년 4월 19일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자기 남은 친 두 딸 앞에서 질질 짜더래요. 후회한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지가 죽을 때 되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안 잡혔어 봐. 계속 죽이고 있었을 거 아니야. 총살형으로 사망했는데 사망한 후에 그의 시신 아무도 걷어가려고 하지 않았대요. 병원에서조차 이런 놈의 장기 기증 필요 없다 거부했다고. 지금 6명은 확정이 된 거고 실종된 여자들까지 하면 맞다고 하면 총 9명을 죽인 건데 최악입니다. 뻔뻔하게 인터뷰에서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세요. 너무 멀쩡하게 생겼는데 무섭습니다. 돈도 잘 벌고 있었던 사람이 그냥 무난하게 도박 안 하고 살았다면 잘 살았을 텐데 자기 삶을 왜 자기가 이렇게 망치는지.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살해당한 피해 가족들이, 피해자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만에서 발생했던 최악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1991년 3월 18일 중국 허난성 샤오치앙 경찰서는 다바이장 남부지역의 밭에서 밀집 더미가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습니다. 그 불을 진압하기 위해 소방관과 경찰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는데 불길을 다 진압하고 나니 보인 건 검게 타버린 시신이었죠. 그것도 머리 없는 남자 시신. 머리만 없게요. 시신은 등을 대고 누워 있었는데 가슴부터 배까지 쫙 찢겨가지고 다 개복이 돼 있네. 거기다 시신 남자 아니야? 그런데 왜 소중이가 없어? 남자의 생식기가 도려내져 있는 거예요. 다음날 경찰견의 도움으로 범죄 현장에서 약 24km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발견돼요. 부검 결과 목 주위에 선명하게 졸린 자국이 남아있었고요. 남자의 위에서 채소 잎과 바나나 껍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 비교적 최근에 음식물이 소화도 되기 전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경찰은 바로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는 데 집중합니다. 바로 전담반이 꾸려지고요. 현장에 남겨진 단서가 전혀 없었기에 허난성과 후베이성의 주요 신문과 TV에 피해자의 신체 특징, 이런 남자 아는 사람은 연락달라 방송 때립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 오지 않아요. 거기다 실종자 신고도 뒤지는데 요 며칠 실종된 사람이 없어. 그렇다면 이 피해 남자 혹시 이 지역 남자가 아닌가? 그래서 경찰은요 바로 다른 지역 경찰들한테 협조를 요청하고요. 약 6개월 동안 주변 10여 개 도시, 지역을 모두 방문.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 엄청 노력해요. 하지만
사건은 그대로 그 상태. 그러나 범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2년 7월 14일 아침 또다시 인근의 바오펑현 나오덴 마을 주민이었던 위젠. 그는요 자기 집 굴뚝 연기가 매우 심하게 피어오르는 걸 발견합니다. 짙은 연기에 사람이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이 남자가 부뚜막 굴뚝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붕 위 굴뚝에 딱 올라가자마자 그는요 놀래가지고 떨어질 뻔했습니다. 우리 집 굴뚝 입구에 떡하니 알몸으로 죽어있는 남자 시신이. 당시 시신은 엎드려 있었고 목에 줄이 감겨져 있었고 그의 손 또한 밧줄로 등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시신의 얼굴은요 얼마나 맞은 건지 다 부어오르고 깨져가지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거기다 보니까 이 피해자도 성기가 없네. 파이어 에그까지 모두 없어진 상태. 그렇다면 이 피해자는 누구인가? 조사하던 경찰 다행히도 이때 이 피해자는 신원이 확인되어 근처 마을에 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맨 앞서 탄체에 발견된 남자와 이 정신질환 남자 모두 동일범의 소행인 걸까요? 탐문 조사를 진행하던 경찰은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이틀 전에 시신 발견된 요쪽 마을 근처에서 이상한 거지 2명을 봤다. 한 명은 완전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남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 입었더라. 너무 상반되게 하고 둘이 돌아다니니까 내가 한번 물어봤었지. 둘이 무슨 사이냐?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그 깔끔하게 입은 남자가 샤오치 마을에서 왔다고 하대. 옆에는 자기 남동생인데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옆에 붙어 보살펴주고 있는 거라고. 이 말을 들은 경찰은요 어라? 그 남자가 자기 샤오치 마을에서 왔다 했다. 바로 이 남자를 조사하기 위해 샤오치 마을 집중 조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이 봤다는 깔끔한 옷의 남자, 그 남자의 신체 특징과 일치하는 남자들을 추려요. 자, 경찰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사할 때 범인은 가만히 있었냐? 아니죠. 계속 발바리처럼 난동을 부리고 다닙니다. 7월 29일 양좌진이라는 곳에 버려진 폭발물 저장 창고에서 또 다른 남자 시신이 발견돼요. 이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알몸으로 엎드려 있었고 심하게 부패돼 있었고 구타로 인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이때 시신이 있으면 바로 옆 벽에 피로 나는 살인자다, 이놈은 희생당한 거다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피로. 그러니까 이 범인 새끼가 경찰을 아주 개무시하면서 놀리고 있는 겁니다. 야, 나 잡아봐라 이 무능한 것들아. 이에 분개한 경찰은요 24시간 내내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신문하면서 내 이 개같은 놈을 잡고야 말겠다. 그러다 단서가 또 나와요. 29일날 폭발물 창고에서 시신 발견됐거든요. 약 5일 전인 24일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남자가 좀 허름하게 입은 남자를 데리고 기차역에서 범죄 현장 방향으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때 얌전히 걸어간 게 아닌 이 멀쩡해 보이는 남자가 허름하게 입은 남자를 막 때리면서 가. 그러니까 눈길을 끌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인 26일 또 다른 목격자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밀밭에서 자는 모습을 봤었다. 그리고 27일 오전 8시쯤 이 멀쩡해 보이는 청년이 창고 문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허름한 옷을 입었던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고. 지금 이 목격자들이 하는 말의 공통점은요, 멀쩡해 보이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약간 어딘가 어리숙해 보이고 허름해 보이는 남자를 데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실제 피해자 중 한 명은 정신질환자였죠. 실종 신고가 되어 있는 것도 없는. 즉 경찰이 봤을 땐 이 피해자들 모두 정신질환자 겸 노숙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도 없는 거고 이놈이 만만하니까 범행 타겟으로 잡은 거고. 경찰은요 앞서 이 모든 사건 동일범의 소행으로 판단, 약 40명의 핵심 용의자를 추립니다. 하나하나 다 조사하고 검증하는데 결론은 증거가 없어. 엄청 고생한 거에 비해서 나머지 피해자들 신원도 못 밝혀요.
이때 또 범인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1993년 2월 14일 샤오치 마을의 남서쪽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또 남자 알몸 시신이, 경찰은요, 이 저수지에 어떤 단서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수지 물까지 다 빼가지고 3일 내내 확인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요. 이뿐이게요. 2달 뒤인 4월 28일 또 샤오치 마을의 한 저수지에서 또 다른 남성 시신 발견. 바로 며칠 뒤 5월 5일에 또 발견. 두 시신의 공통점, 모두 알몸에 똑같이 모두 성기가 잘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이 두 피해자들도 정신질환자. 불과 2년 사이 이 조용한 마을에서 연이어 4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남성. 그러니까 이때 이 마을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특히 남자들 점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범인도 느낀 걸까요? 두려워해. 날 더 무서워하라고. 이 새끼 더 자주 더 많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1993년 10월 15일 또 남성 알몸 시신 발견. 해 바뀌어서 1994년 2월 20일 또 발견. 6달 뒤인 8월 27일 또 발견. 해 바뀌어서 1995년 5월 24일 또 발견. 다 같은 마을 근방에서 벌어진 거예요. 피해자는 다 남성으로 알몸 상태, 성기 잘리고 파이어 에그 다 떨어져 나간 상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치매나 여러가지 정신질환이 있는 거의 노숙자들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이 피해 남성들 모두 사망 전 성폭행을 당한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1991년도부터 벌어졌어요. 지금 현재는 동성애 많이 개방되어 있지만 이때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동성애로 일어난 강력 사건도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더 수사에 애를 먹은 거예요. 진전이 없어. 이에 경찰은 사건 처리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샤오치 마을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 경찰들을 엄청 배치해요. 이 새끼가 범행을 안 멈추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 현장을 잡기로 한 거예요. 그게 더 빠르겠다. 노숙자 및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요. 노숙자들 근처에서 잠복까지 해요. 이런 노력 결과 1995년 8월 잡았다 이 새끼. 이날 저녁 11시쯤에 경찰이 딱 발견한 겁니다. 옷차림이 깔끔해 보이는 한 청년과 그 옆에 속옷만 입은 채 약간 어리숙해 보이는 남자. 경찰은요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저 둘 가족 아니네. 가족이라면 멀쩡하게 입은 남자가 저 속옷만 입은 남자를 저렇게 그냥 놔돌아다니게 두지 않았겠지. 그럼 저 남자는 뭐지? 바로 경찰 이들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늦은 어두운 시간에 둘이 근처 옥수수 밭으로 들어가. 숨어서 쓱 봤더니 아주 가관인 거예요. 이 멀쩡해 보이는 청년이 팬티만 입은 남자, 그 남자의 그 팬티를 쓱 내리더니 막 그 소중이랑 엉덩이를 막 쓰다듬고 치고 막 얼굴 비비고 생쇼를 하고 자빠졌어. 와, 이걸 경찰이 뒤에서 다 몰래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 놀랬겠죠. 바로 경찰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 총 들고 달려갑니다. 멈춰 싹 그냥 죽여버리기 전에.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이런 범행을 저지른 놈은 리장궈라는 남자. 이 놈은요 순순히 모든 걸 자백합니다. 와, 얘 뭐냐. 얘는요 샤오치 마을 주민이었어요. 실제 용의선상에도 올랐었는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냥 풀어준 상태였습니다. 지 말로는 자기 원래 동성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범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야 내가 기가 막힌 비디오 하나 입수했다. 야 같이 보자. 처음에 자기는 그냥 야한 포르노? 그런 테이프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웬걸?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이 여자 남자가 아니야. 남자였던 거예요. 이 영상에 엄청난 쇼크를 받은 겁니다. 보는 내내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대요. 그러면서 다 본 이후에도 계속 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랑 남자 둘이 하면 무슨 느낌일까? 내내 이 생각. 그러다가 날이 와버린 겁니다. 어라?
상남자가 술 취해서 혼자 걸어가네.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바로 그 남자를 끌고 가서 성폭행한 겁니다. 그 남자도 너무 놀랬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와 남자랑 처음 했는데 와 너무 좋아. 이거는 완전 신세계야. 와 또 느끼고 싶어. 그런데 이때는 동성애라는 게 밝혀진다? 돌팔매질 당할 때였어요. 매장.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지도 못하겠고 남자랑은 하고 싶고 그래서 처음에는 욕망을 막 억누르려고 했는데 남자들 볼 때마다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거 어떡해.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사회 변두리에 있는 노숙자들, 특히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자들이었던 겁니다. 처음에 그는요 사람을 죽일 생각 1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어라? 치매가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어도 자기가 당했다는 걸 알고 신고해야 하는 것도 알고 어떻게 신고하는지도 알고 있네? 아 이러면 곤란한데. 그래서 죽이고 시신 없애버리려고 불태우거나 물에 버리거나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그럼 남자들 성기는 왜 다 떼버린 거야? 그 파이어에그는 왜 또 따로 뗀 건데? 뭐 한 건데? 그거는 이놈이 범죄 저지르면서 동시에 전에 만났던 한 떠돌이 의사가 생각난 거예요. 그 의사가 나한테 그랬거든. 정력이 세지려면 동물의 거시기를 먹으라고. 특히 동물의 파이어에그, 그게 남자 정력에 그렇게 기가 막히다고. 그런데 동물이 아닌 같은 사람의 파이어에그를 먹으면 더 내 정력이 세지지 않겠어? 이게 이유예요. 그는요 총각이었습니다. 요리 실력 형편없었죠. 그래서 파이어에그는 다 따로 가져가서 어떻게 하냐. 내가 술을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 그 술에 그 죽인 사람들의 파이어에그를 담가가지고 꿀꺽 삼켜 먹었대요. 와, 실제 그 죽인 남자들의 파이어에그를 먹으면서 더 엄청난 쾌감을 느꼈다고 그런 역겨운 말을 했다는데 아우 토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지꺼를 뜯어 먹든가. 처음에 그는요 죽이고 나서도 걸릴까봐 범죄 현장도 그렇고 모든 걸 조심히 다뤘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경찰이 너무 무능해. 내가 버젓이 눈앞에 있는데도 모르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대담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도발한 거예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이놈은 희생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로 막 쓰고 해도 얘네들 나 못 잡아 멍청해서. 하지만 결론은 경찰 5년 만에 이 새끼를 잡아냈죠. 그런데 문제는 또 생겨요. 이건 당연히 남자가 남자를 강간한 강간죄죠. 그런데 1990년 이때는요. 남자와 남자 사이에 강간죄 없었습니다. 음란죄뿐. 그런데 음란죄와 강간죄 이거 형벌 차이가 많이 나. 당연히 강간죄가 더 세죠. 그럼 남자 대 남자는 강간죄가 성립이 안 되니 음란죄로 되는 거야? 그럼 고작 몇 년 받고 끝이야? 정말 다행히도요. 이 사건으로 중국 법이 바뀝니다.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이놈은 총 11명이나 죽였어요. 살려두면 안 되죠. 남자끼리도 강간죄 성립하는 걸로. 그래서 결론은 리장궈 사형 선고됩니다. 선고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죽었대요. 중국뿐만이 아닌 우리나라도 간혹 정신질환자들 가족에게 짐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놔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알아서 너 혼자 살라고. 정신질환이 있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는데 말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들은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노숙자를 타겟으로 한 살인사건들 꽤 많이 있어요. 소외된 사람들을 대할 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악의 동성애 사건으로 중국 법까지 바뀌었던 역겨운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